자, 그러면 몇 페이지냐면 거기 94페이지입니다. 자, 94페이지, 95페이지 그 뒤에 나와 있는 92페이지 95페이지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절대 연력. 요거는 앞서서 잠깐 얘기했다시피 그 실제 나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연에서 존재하고 있는 원소들 중에 상당히 불안정한 방사성 원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방사성 원소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안정된 원소로 바뀌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한 원소에서 안정된 원소로 바뀌는데 그 방사성 원소들의 동위 원소가 반으로 줄어드는 기간, 반감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실제의 나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러냐면 주기율표상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 그러니까 얘는 같은 원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같은 원소. 그 원소의 구조를 보게 되면 가장 안쪽에 핵이 있을 것이고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중이죠. 그 중에서 그 핵을 보시게 되면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죠. 물론 지금은 더 깊이 얘기되고 있는 것인데 우리 더 들어갈 거 없이 그 원자 핵 안에 있는 중성자하고 양성자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양성자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원소의 종류가 결정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보통은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 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중성자 숫자가 좀 더 많거나 조금 더 적어가지고 같은 종류의 원소인데도 불구하고 질량이 다른 원소가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동위원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죠. 양성자 숫자는 같은데 중성자 숫자가 달라서 질량이 다른 그런 관계를 동위원소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누가 있냐면 칼륨이 있는데 이 칼륨과 같은 경우에서는 요즘 이거 칼륨 뭐라고 얘기해? 칼륨? 아니 학교에서 칼륨을 칼륨으로 얘기해? 네. 포타슘이야? 포타슘을 얘기하지 않아 보통? 칼륨이요, 칼륨. 그건 소듐. 나 저를 소듐이지. 아닌가? 자 진정해. 내 맘대로 할 거야. 진정해. 칼륨을 칼륨으로 얘기를 해? 네. 그치, 그치. 아버지를 하고 어머니를 하는 것처럼. 그렇지. 자, 칼륨이 있는데 이 칼륨과 같은 경우에는 39 칼륨이 있고 40 칼륨이 있고 41 칼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자 숫자가 같다 보니까 칼륨이라는 요거는 똑같은데 중성자 숫자가 적거나 어정쩡하거나 많거나 해서 이렇게 39 칼륨, 40 칼륨, 41 칼륨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요 놈이 가장 불안정한 원소 이것이. 그래서 동위 원소들 중에 얘만 방사성 원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40칼륨이라고 하는 것이 불안정한 상태였다가 안정된 상태로 바뀌려고 할 것인데 그때 이렇게 바뀌는 과정을 붕괴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붕괴. 그래서 40칼륨이 나중에 붕괴를 해가지고 표현을 붕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원소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붕괴를 통해 가지고 안정된 원소로 바뀌는데 그때 이 붕괴 과정이 입자를 얻거나 아니면 잃거나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서 얘를 붕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은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붕괴를 해가지고 안정된 원소인 40 아르곤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40 칼륨이 40 아르곤으로 이렇게 붕괴되는 거. 이렇게 되는 것들이 쭉 있는데 이때 얘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 일정 시간대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칼륨이 아르곤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처음에는 얘네들이 100개 정도가 이렇게 있었대요. 100개 정도. 그때 아르곤은 없었을 겁니다. 이것이. 여기서 칼륨과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는 고체, 액체, 기체 무슨 상태일까? 고체가 되겠지. 아르곤은 무슨 상태? 기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고체 상태였기 때문에 암석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얘는 기체다 보니까 대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에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처음에 암석 안에 있었던 칼륨이 처음에는 100개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나온 아르곤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100이었던 것이 50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대요. 이렇게. 그럼 50으로 줄어들면 나머지 50은 어디로 갔느냐? 붕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르곤이 없다가 50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뜻이죠. 다시 이 50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25개로. 그러면 나머지 25개가 얘로 바뀌기 때문에 아르곤은 75로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한 번 더 해보자면 얘는 12.5가 되겠지만 얘는 87.5로 이런 식으로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랬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반으로 줄어드는 이 기간을 반감기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이건 원소들마다 고유값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이 칼륨이 R로 바뀌는 이 반감기가 얼마냐면 약 13억 년 정도가 나와요. 이것이 13억 년. 그러면 내가 어느 짱돌 안에 있는 칼륨과 아르곤의 비율을 봤더니 대략 1대3 정도가 나왔대요. 대략 1대3 정도. 그럼 반감을 몇 번 했다는 뜻일까? 칼륨 대 아르곤이 이것 대 이것이 1대3 정도 나왔대요. 그러면 반감을 몇 번 한 것일까? 라는 겁니다. 그쵸? 1대3이잖아. 그치? 반감을 2번 한 것이죠. 그러면 반감기가 13억 년이니까 반감 횟수 2번을 해가지고 그럼 이 짱돌은 26억 년 된 짱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식으로 반감기하고 반감 횟수의 곱만 있으면 실제 나이를 구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죠.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쪽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쪽을 어떤 원소의 양으로 본다 치면 처음에 이렇게 불안정했던 이 원소가 보통 이것을 어미 못자 써서 모원소라고 하게 되고 밑에서 나오는 안정된 원소를 R을 자자 써서 자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원소가 처음에 100% 있다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 이렇게. 자원소는 처음에 없다가 점점 이렇게 늘어납니다. 까만색이 모원소라 보고 파란색이 자원소라 본다 보면 이런 관계가 나오더라라는 얘기죠. 그랬었을 때 처음 만난 이 교점 있죠. 이 교점을 그대로 가서 보게 되면 얘가 50%. 그때 걸리는 이 시간이 이게 요만큼이 반감기. 50%에서 다시 또 반으로 줄어들었대요. 25%로. 그러면 쭉 가보잖아요. 그러면 요만큼의 시간이 또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요거 반으로 또 가잖아요. 그러면 쭉 가서 이만큼의 시간이 또 필요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게 반감을 몇 번 했는가, 반감 횟수에다가 반감기, 고유값이기 때문에 곱하게 되면 그것이 곧 그거의 실제 나이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 지금 교재에 몇 가지 원소의 반감기가 지금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우라늄하고 칼륨하고 탄소 3가지 정도만 봐두시면 돼요. 나머지 다 까먹어도 되고 우라늄이 약 45억 년, 칼륨이 약 13억 년, 탄소가 5730년 이렇게 나온 것들 정도만 기억해도 되는 겁니다. 네. 펜 지워지는 거예요? 어? 펜 지워지는 거예요? 잠깐만. 야, 너의 저주가 시작됐다. 나 어떡해? 아니 데스크에 유선 마카가 왜 있냐고.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예원님 아니 뭘로 찍어야 돼? 제가 지워졌어? 어떻게 알았어? 아니 그냥 이거 딱 봐도 색이 띵해가지고. 그래, 나는 새 거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새 거. 야 진짜 당황스럽네. 물리쌤도 그랬어. 진짜 화딱지나 주셨어. 숨겨놓으셨다. 아무도 얘기하지 마. 여기 마카가 있어. 아무도 얘기하지 마. 복도 보겠지. 또 한번 누가 걸리면 또 재밌겠네. 짜증나 진짜. 절대 얘기하지 마. 저 검정색으로 위에 한번 덮어쓰고 그냥 지워줘요. 한참 걸리잖아. 저 보드마카를 안 해. 나 보드마카를 리트하면 지워지긴 할 거예요. 장난해. 승질나. 그럼 이거를 내가 똑같이 다 써야 돼. 그런 거를 이렇게 다 써야 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이거. 아니
데스크에 왜 유성 마커가 있냐고.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그리스도 진짜. 어떻게 지웠지? 그랬어요. 소속들을. 소속들을 지웠어요. 아 알콜로? 아 그런 데 있구나. 근데 저 알코올 언제? 잠시 영상. 아우 화나. 아 기껏 했는데 화나네 진짜. 어제 설명하더라. 아 진짜. 씨. 이왕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천만 다행이야. 여기만 써서 알려주니 천만 다행이야. 고마워. 다 쓰고 있으면 정말 빡쳤을 거야. 아, 정말 화가 났을 거야. 말하지 마. 네. 여기 검은색이 마크 하나밖에 없어 여기에. 내가 다 숨기고 갈 거야 너 진짜. 나만 당할 순 없지. 자 아무튼 그거 됐어. 자 조용히 말. 진짜 조용히 해. 내 아무도 얘기하면 안 돼. 말하는 사람 죽여버. 아니야. 이게 할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반감. 어머 조용히 해. 잡것들아 조용히. 반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반감 횟수에다가 그 다음에 반감 기만 구성되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좀 특이한 게 하나 나와요. 뭐냐면 저기 어디시냐? 여기 안 나왔네. 뭐 잠깐만.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저렇게 죽어요. 나 지금 짜증나 죽겠어. 진짜. 말 시키지 마. 지금 짜증나 죽겠어. 이왕 쓰기 시작하고 그냥 찌르. 안 해. 이왕 쓰기 시작한 거 지금. 이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라늄하고 칼륨은 억년단이기 때문에 보통은 지구과학에서 많이 쓰는 것인데 탄소와 같은 경우가 이게 질소로 바뀌는 것이 5,730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너무 짧아요 이것이. 그래서 지구과학에서는 잘 못 씁니다 이것은. 대신에 고고학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 여기서 이 탄소에 대한 것만 잠깐 좀 보도록 합시다. 탄소와 같은 경우에는 14탄소하고 12탄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14탄소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탄소예요. 이것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연 상태에서는 이 대기 중이나 사람 몸에 있는 것이나 뭐 땅에 있는 것이나 14탄소하고 12탄소의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이 뭐 거의 뭐 1대1 정도라 보든지 아니면 뭐 비율은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생물체 입장에 따져보잖아. 생물이 14탄소를 드시고 14탄소를 내보내요. 그러면 대기 중에 있는 14탄소의 비율이나 사람 몸에 있는 14탄소의 비율이나 똑같겠죠 이것이.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14탄소가 더 이상 들어오지 지랄한다 진짜. 14탄소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겠죠. 왜 죽여요? 그러면 내 맘대로야. 얘가 들어오지 않겠죠. 그럼 이 사람 몸에 있었던 14탄소가 12탄소로 얘가 바뀝니다. 살짝 붕괴를 해요 이것이. 여기서 얘가 이렇게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사람 몸에 있었던 14탄소가 붕괴해서 12로 바뀐다 라고 한다고 치면 얘네들이 언제 죽었는지 이 비율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어 뭔 말인지? 14탄소의 잠깐 내가 먼저 얘기할 거야. 14탄소의 비율은 정해져 있는데 생명체가 생명활동을 그만두면 더 이상 14탄소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 사람 몸의 총량은 딱 정해진 상태에서 이것이 스스로 붕괴가 되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14탄소의 비율만 알게 된다고 하면 이 반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죽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죽고 몇 년 흘렀구나 이런 식으로. 네, 뭐예요? 12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좋아요. 자, 그래서 몸이 건강해집니다. 몸이 건강해져. 죽었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14탄소의 비율이 얼마만큼 남아있는가를 보고 죽을 때부터 지금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요 생명체는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죽은 생물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고대 미이라의 어떤 그런 것들 나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문화재 같은 그런 나이를 알아내는 것이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알아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고요. 너무 흐려요. 화딱지나 진짜. 흐려요. 자, 그러면 우선은 절대 인력은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요. 자, 어디 보시느냐면 여기 보시면 돼요. 자, 99페이지. 99페이지. 저번 주에 얘기했었지. 오늘 중으로 해서 이게 끝나요. 1권이. 다음 주에 오실 때 2권을 들고 오셔야 됩니다. 2권. 2권 대기, 해양 요 부분이 될 겁니다. 다 사요? 아니, 원래 다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한 세트야.
한 개 사면 세 개 다 있어. 어? 저 다 사야 되는 거예요. 다 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따로따로 안 팔아. 자 거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지질시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질시대. 이게 정말 개인적으로 제일 싫은 단어 중에 하나야. 여기는 이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 그냥 100% 암기입니다. 암기. 그래서 이거 외워도 그럼 외우시고 이거는 외우지만 그럼 안 외우시면 돼요. 이 생물이 왜 이때 살았어요? 살만하니까. 얘가 왜 이때 죽었어요? 죽을만하니까. 그래서 제시대는 이해하고 자시고 할 거 없이 그냥 외워두시면 되는 겁니다. 특징이가 몇 개만 정리를 하고 얘 넘어갈 겁니다. 자 우선 지질시대라고 하는 요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지구가 처음에 탄생을 한 시기는 지금부터 약 46억 년 전이 됩니다. 46억 년 전에 지구가 먼저 태어나요. 그런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구의 땅덩어리인 지각이 만들어집니다. 자, 지각이 만들어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8억 년 전. 이렇게 나와요. 그런 다음에 쭉 지나고 나서 역사가 시작되겠죠. 역사가 시작된 시기는 지금부터 약 10,000년 전. 그런 다음에 현재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지질시대라고 하게 되면 생명체를 기준으로 잡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요즘에 살짝 추세는 생명체의 어떤 화석을 기준 잡지 않고 짱돌을 기준으로 잡아요. 기준을. 그래서 생명체의 기준을 본다고 하면 지각이 생성됐을 때부터 역사 시작되기 전까지 요때를 지질시대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지층이나 짱돌이나 이런 거를 만약에 기준을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은 지구 탄생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시대는 요기 범위가 될 수도 있고 전체 범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책에서는 요기만 될 수도 있고 어떤 책에서는 요기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명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학계에서도 정하지 않아요. 잘. 그러니까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앞에 써 있는 내용을 절대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지금이 아닌 예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질시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긴 시간인데 이것들을 이 긴 시간을 잘라서 이제 분류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구분하는 기준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생물계에 어떤 큰 변화가 생겼을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을 나눕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물계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개체수 변화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번성을 했거나 갑자기 멸종을 했거나 이런 식의 큰 개체수의 변화가 생겼을 경우. 두 번째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있었을 경우.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생기면 아무래도 지층이라든지 암석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전과 후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와 같은 경우에는 기후 변화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빙기라든지 간빙기와 같은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이런 구분 기준을 갖고 얘를 딱딱딱 잘라보는데 그 잘랐었을 때의 단위가 나옵니다. 단위. 그래서 가장 큰 단위를 이언. 가장 큰 단위를 이언. 요즘은 이 이언이란 말 대신에 누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언과 누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이언을 쪼개면 대, 대를 쪼개면 기, 기를 쪼개면 세, 세를 쪼개면 절,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돼요. 뭔 말이냐면 학교, 학년, 반, 번호, 세포 이런 식으로. 내 맘이야.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시키고 이렇게. 이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단위부터 쪼개가지고 이렇게 세분화시킨다. 어떤 걸 갖고? 얘네들을 갖고. 그래서 생물계에 큰 변화 생겼을 경우는 보통 대를 나눌 때 얘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 지각 변동과 같은 경우에는 기와 같은 이런 단위를 쓸 때, 기후 변화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세 단위를 쓸 때 이렇게 나누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매치된다라고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구분 기준이 좀 더 잘게 쪼갤 수 있는 구분이 기준이냐 아니면 넓게 봐야 될 것이냐 이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긴 시간을 쪼개는데 거기 보시면 99페이지에 표가 하나 나온 게 있을 겁니다. 그 표에 있는 것들이 좀 안타깝지만 좀 기억을 해둬야 될 표입니다. 우선 보시게 되면 크게 거기에 지금 그게 제대로 안 쓰여 있는데 크게 은생 이연부터 해가지고 현생 이연으로 이렇게 나눠진다 이렇게. 은생과 현생을 나누는데 여기서 이 생은 생물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생 생물이 있지만 숨어 있는 시기. 현생 생물이 드러난 시기. 그래서 은생과 현생을 구분을 하면 돼 이렇게. 그게 숫자가 조금 책마다 다른데 대략적으로 5억 4천만 년 전을 기준으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그 전에는 생물체가 있었지만 숨어 있을 만큼 아주 되게 개체수라든지 진화 멸해수라든지 상당히 부족했던 시기. 그 이후에 갑자기 생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화석이나 이것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생이온. 이 현생이온을 다시 구분하게 된다고 하면 크게 고생대하고 중생대하고 신생대로 구분합니다. 그랬을 때 고생대와 중생대가 구분되는 것이 이것이 2억 5천만 년 전, 중생대 신생대는 약 6,600만 년 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지금 쓴 이 숫자는 나중에 알고 있으면 되고 지금은 저 정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정쩡한 숫자가 나오잖아요. 6억 년도 아니고 5억 년도 아니고 되게 어정쩡한 숫자 나옵니다. 왜? 이것 때문에 생물계의 변화가 생긴 것이 이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는 겁니다. 이때가 현생과 은생 구분되는 것이 뭐가 되는 거냐면 생물들이 크게 번성을 했었던 그 시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이때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대규모의 멸종이 한번 옵니다. 개체수 확 줄어요.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멸종이 한번 와서 이걸 갖고 구분하는 겁니다. 왜 뒤졌어요? 아니, 그 얘기를 이제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 이제 세 개로 이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생이온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캄브리아 시대는 도대체 언젠가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다른 말로 은생이온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선캄브리아 대라고도 하고 선캄브리아 이연이라고도 하고 선캄브리아 누대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캄브리아 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네 개로 구분되더라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생대가 6개의 기로 구분이 되고 중생대는 3개, 신생대는 여러 개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고생대와 같은 경우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기 이름을 보시면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그 다음에 페름기 6개의 기로 구분이 돼요. 그 다음에 중생대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트라이아스기,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는 쥐라기, 그 다음에 백악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신생대 같은 경우는 지금 요게 살짝 마음에 안 드는데 신생대를 보시게 되면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지금 나온 것들인데 도대체 이 이름이 어디서 나온지를 이해를 못하겠어. 신생대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하나는 3기, 하나는 4기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보면 팔레오기, 에오기라고 써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3기에 묶으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대를 쪼개서 기로 나타내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기를 다시 세로 쪼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 고생대나 중생대 같은 이런 시기에는 세로 구분하기에는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신생대 3기하고 신생대 4기만 세로 구분하게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팔레오세, 에오세, 마이오세, 올리고세 이런 식으로 구분하게 된 것이고 얘가 플라이스토세하고 홀로세 이런 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안 써요. 그렇죠? 쓸 필요가 없으니까. 네. 1기, 2기는 어디 갔어요? 오, 좋은 질문이에요. 요게 1기, 요게 2기였어요, 원래. 그래서 지질시대를 구분할 때 1, 2, 3, 4로 구분했었는데 지층이나 화석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고, 중, 신 해서 3, 4기를 묶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질시대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거 지질시대 중에 지금까지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5번의 대멸종. 언제 있었냐면 오르도비스기, 그
그 다음에 대본기, 그 다음에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백악기, 요때가 대멸종이 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이게 대멸종이 오면서 지금 이게 생태계가 어떤 리셋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멸종 그러면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 특히 페름기 대멸종하고 백악기 대멸종이 멸종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가장 높았어요. 특히 페름기 대멸종의 멸종률이 최고입니다. 이거와 같은 경우는 대략 90에서 95%가 멸종을 해버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계 중에 90%가 죽었다. 그러면 이 교실에 있는 사람 중에 한두 명 겨우 살아남고 나머지 다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을 백악기와 같은 경우는 절반만 죽었습니다. 절반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쪽은 살아남고 뒤로 다 돌아가시는 그런 상태. 그게 백악기. 그리고 이 백악기 멸종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룡 대멸종입니다. 운석 빵 충돌을 해가지고 공룡 한번 싹 쓸어버렸죠. 페름기 대멸종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가설이 나오는데 가장 신빙성이 있는 가설은 화산 분출입니다. 화산 분출. 페름기 때 고생대 말이죠. 페름기 때 판게아가 형성이 돼요. 그럼 판게아가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진다 치면 생물들은 이 중앙부보다는 요 가장자리에 많이 살더라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가운데는 사막이기 때문에 여기 가장자리에 모여서 삽니다. 근데 요 페름기 마지막 때쯤에 가서 여기쯤에서 대규모의 화산을 분출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시베리아 정도라 보시면 돼요. 여기서 빵 터져가지고 요 일대가 1차적으로 다 돌아가셔요. 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나온 화산재, 화산진 이런 것들이 대기에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대기에 유입이 되면서 대기가 되게 불투명해져요. 황사가 되게 많이 심한 것처럼. 그러면 태양복사 에너지가 못 들어와. 그러면 지면의 기온이 떨어져. 그러면 식물들은 광합성도 못하고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물이 죽어버립니다. 식물 죽으면 그거 뜯어먹던 애들도 죽겠지. 그거를 잡아먹던 애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한 번에 죽은 것은 여기 지역만 되지만 2차적으로 환경변화 때문에 죽은 것이 대부분이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페름기 말에 대규모의 멸종이 한 번 와요. 그것 때문에. 화산 터지면은 지구 멸망하는 거. 아니 화산 터져서 지금 멸망하진 않아요. 근데 이때는 안타깝게도 몰아놓은 상태에서 죽여버린 것이죠. 그때 한번 얘기했었지. 생물들이 흩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이게 생물들이 모여있는 상태가 무적이 뭐냐? 불안정한 상태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것도 적당한 얘기가 아닌데 여기 사람들이 흩어져 있어 이렇게.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숫자를 들고 저 구석에다 던졌어 이렇게. 그러면 저기 있는 사람들만 죽는 거야. 그렇죠? 근데 만약에 다 일어나서 저 구석 다 가. 라고 해놓고 내가 숫자 거기다 던졌어. 다 죽는 거야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물들이 이렇게 퍼져 있으면 어느 한쪽만 쪽나면 나머지는 살 수가 있는데 얘처럼 이렇게 몰아서 살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의 환경변화 생기잖아요. 그러면 대규모의 멸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해서 아, 지랄 연병하고 내가 확실히 그러시는 거 아니야 학생들아. 좋게 얘기할 때 확실히 너 지금 몇 시지? 몇 시야? 지금 몇 시야? 50분? 조금만 더 가면 끝나겠다. 자, 아무튼 그래서 된 것이고 이 백악기 때 멸종은 공룡 대멸종입니다. 그래서 이때 운석이 충돌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멸종했다라고 보는 것인데 이것도 불과 5, 6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과연 진짜 운석 때문에 망한 거냐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정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발견됐거든. 운석 있어요? 운석이 떨어진 자국 크레이터가 발견이 됐고 몇 년 전에 그건 한 몇 년 전이 아니지 10여 년 전에 발견됐죠. 그 다음에 운석 안에만 존재하고 있는 지각에 거의 없는 이리듐이라고 하는 원소층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갖고 운석이 대규모로 충돌하면서 어떤 큰 일을 벌였겠구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언제 떨어진 거예요? 그때 백악기 끝날 때. 그래가지고 공룡들이 다 죽었던 것들이죠. 근데 요 당시에 살았던 그 생물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생물은 살아남았습니다. 큰 생물이 죽은 것이지.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봐. 브라키오 같은 경우에는 이 높이가 2, 30m 되고 있는 것이죠. 몸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얘들이 하루에 처먹는 양이 어마무시하겠죠. 나무 하나를 다 통째로 먹어도 배고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가 그런 식으로 빵 터져서 만약에 운석이 충돌을 해가지고 대기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불투명해진대요. 그러면 식물들이
원활하게 생활을 못하겠죠. 생장을 못하겠죠. 그러면 식물들의 생장이 둔화가 되는데 브라키오의 소화력은 그 배고픔은 끝이 없어. 막 먹어. 새싹만 나오면 처먹어. 그러면 식물이 생장한 속도를 브라키오 그 먹는 걸 못 따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굶어 죽어야겠죠. 그래서 대규모 큰 공룡들이 그때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 초식 공룡이 죽다 보니까 그걸 뜯어먹던 육식 공룡이 다 죽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소규모로 조그맣게 있는 작은 개체의 생물들만 살아남은 겁니다. 왜? 도토리 2개만 먹어도 배가 부른 애들은 살아남은 거야. 나무는 꿀채 먹었더니 다 죽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때 얘들이 한번 싹 다 정리가 되고 그 뒤에 생물들이 살아남았다 이 뜻입니다. 그 작은 공룡은 그러면 대략 뭐 됐죠. 그래서 GS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나만 더. 작은 공룡은 살았어요. 잘 살았습니다. 뭐 비둘기 다 큰 것들이죠. 자, 비둘기도 공룡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실루리아기 표시해 두시고 실루리아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존이 이때 형성이 됩니다. 오존층이 이때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표에 떨어지는 자외선 양이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루리아기 전에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육지로 나오면 돌아가시고 육지로 올라오면 돌아가시고 하는 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실루리아기 때 오존층이 생성이 되면서 자외선량이 줄다 보니까 생물들이 육지로 올라오는 환경이 마련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루리아기 후반부에 들어가서 양서류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육지로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육지에 살던 식물들도 이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육지에 식물이 등장하면서 대기의 산소량이 훨씬 더 많아져. 그렇기 때문에 오존층이 얇았던 것이 조금 더 두꺼워지면서 자외선량이 더 줄어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양서류, 파충류 뭐 이런 것들이 막 번성하고 그 올라왔던 식물들이 이제 양치 식물로 번성하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부터? 요 이후부터, 실루리아 이후부터. 자, 그러면 더 하지 말고 저는 이거를 지워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하지 말고 그 다음 주에 오실 때 2권 들고 오십니다. 저 기억 안 났어요. 까먹었어요. 몰랐어요. 필요 없어. 우선 처음 맞으면 기억이 날 거야. 그러니까 2권 꼭 들고 오셔야 됩니다. 혼나면 기억이 나실 거야. 자, 얼른 돌아가 주세요.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리플리 안 봐요? 맞다. 우리 시험 보는구나. 그럼 가지 마. 오늘 실전에 안 계시던데? 어떻게 되는 거지? 너 물어볼게.